안녕하십니까. 한방내과 교실 백경민입니다. 오늘은 중풍재활의 침구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풍이란 어떤 질병인지, 중풍이 발생하면 임상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일반적으로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중풍 환자들을 치료할 때 편마비나 안면마비, 언어장애, 감각장애와 같은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한의학적 치료, 특히 침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의학에서 말하는 중풍은 현대의학의 뇌졸중, 뇌혈관 질환과 같은 질병입니다. WHO에서 뇌졸중이란 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혈관성 원인에 의한 24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갑자기 발생한 국소 또는 전반적 뇌기능의 장애를 보이는 임상적 징후, 즉 의식장애, 운동장애, 감각장애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갑자기 발생해서 24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암과 함께 주요 사망 원인이면서 영구적인 신체 장애는 물론 개인의 경제적 또 사회적 부담이 커서 모두가 절대 걸리고 싶지 않은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통계적으로 추정해 볼 때 20, 30년 후에도 뇌졸중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뇌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하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1분씩 지나갈수록 신경세포와 수많은 세포끼리의 연접, 또 신경섬유가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뇌 조직이 죽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오던 말하고, 기억하고, 움직이고, 감각을 느끼는 뇌 기능들이 점점 망가져 가는 겁니다. 뇌졸중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1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뇌는 3, 4년 정도 노화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뇌 기능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됩니다. 뇌졸중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과 또 뇌혈관이 파열되어서 발생하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분류합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혈전성, 색전성 또는 혈류 역학성과 같이 발병 기전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또 출혈성 뇌졸중은 두개각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출혈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뇌내 출혈과 지주막하 출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염분이 높은 저장 음식을 많이 먹던 옛날에는 출혈성 뇌졸중이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음식이 서구화되고 스트레스가 또 많고 운동은 부족해진 현대사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을 훨씬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허혈성이든 출혈성이든 환자에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뇌혈관이 막혔느냐 또는 터졌느냐에 따라서 치료는 정반대가 되고 또 같은 허혈성 뇌졸중이라 하더라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를 잘 진단하는 것이 정확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뇌졸중이 발생한 이후 빨리 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현명한 것은 뇌졸중이 어떤 사람에서 잘 발생하는지 잘 이해하고 또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들을 잘 조절해서 1차적으로 뇌졸중이 오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이겠죠. 이 위험인자들 중에는 우리가 조절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나이, 인종, 성별과 같이 조절 불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나이를 보죠. 뇌졸중은 고령에서 유병률이 높은데요. 나이가 늘어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전에는 60에서 70대 사이에서 발병률이 높았던 반면에 최근에는 40, 50대 뇌졸중 환자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또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뇌졸중 발생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인종의 차이도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흑인이 백인에 비해서 뇌졸중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이 적은 데 비해서 뇌졸중 발생이 많고 특히 뇌출혈이 서양인에 비해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별의 차이도 있습니다. 2004년 우리나라 성별, 연령별 뇌졸중 발생 건수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는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요. 5, 60대까지는 뇌졸중이 남성에서 발생률이 높지만 65세에서 75세를 정점으로 그 이후가 되면 오히려 여성보다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뇌졸중이 한 번 있었던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높고 부모, 형제의 뇌졸중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들도 뇌졸중 발생률을 높이는 위험인자들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들도 있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조절 가능한 인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고혈압.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60세 이상에서는 140에 90 미만을 목표로 하는데 40세에서 69세 사이의 연령에서 수축기 혈압이 20, 이완기 혈압이 10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 2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 이것을 또 약물 치료를 해주면 뇌졸중 발생을 30~40%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심장질환에는요, 심방세동, 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심방세동의 경우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뇌졸중 발생 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방세동은 뇌졸중 위험을 3배에서 4배 정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도 많은 질환이죠. 당뇨 또한 뇌경색 발생을 약 2배 정도 올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흡연은 혈액의 점도를 올리고 혈관 경련 수축을 일으켜서 뇌혈류량을 감소시키는데 뇌경색 위험을 1.5배에서 2배, 또 뇌출혈 위험을 2배에서 4배 정도 올리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환자가 흡연까지 하게 될 경우 그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용량의 피임제는 뇌졸중 발생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지만 고용량의 피임약은 뇌졸중 위험도를 5배씩이나 높이게 됩니다. 특히 35세 이상 여성이 흡연도 하고 혈압, 당뇨, 편두통과 같은 병력이 있다면 이런 경구 피임제 사용을 할 경우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고지혈증의 경우도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30에서 40씩 올라갈 때마다 뇌졸중 위험도가 20%씩 올라갑니다. 비만의 경우도 우리가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보는데 비만이 있는 사람은 대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인자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BMI 1이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위험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동 부족, 과도한 음주, 또 약물 남용, 뇌졸중 과거력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이 뇌졸중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자들은
우리가 식생활을 개선시키고 주의하면서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들은 이런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위험인자를 기반으로 임상적으로는 뇌졸중, 그 중에서도 85% 이상을 차지하는 뇌경색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런 분류 체계는 급성기와 또 2차 예방을 위한 치료 계획을 세우고 또 장기적 예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 토스트 분류법은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뇌경색 분류법인데요. 첫 번째로 라지 아테리 아테로스클레로시스는 대뇌피질에 기능장애가 있거나 뇌줄기 또는 손의 기능장애가 있으면서 MRI상 지름 1.5cm 이상의 병변이 보이고 또 MRA상에서 동맥경화로 생각되는 50% 이상의 협착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심장의 색전 요인을 배제할 수 있어야 우리가 라지 아테리 아테로스클레로시스로 진단하게 됩니다. 카디오 엠볼리즘은 고위험군의 색전 요소가 있고 여러 혈관 영역에 인접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긴 뇌병변이 영상에서 보인다면 우리가 심장성 색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SAO 또는 SVO, 스몰 아테리 오클루전 또는 스몰 베슬 오클루전은 심장성 색전 요인이 없어야 하고 1.5cm 미만의 병변이 뇌줄기나 피지라 영역에서 보이고 또 병변에 상응하는 혈관도 50% 이상 협착이 없어야 진단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당뇨병, 고혈압, 과거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 원인에는 혈액응고 질환이나 비동맥경화성 혈관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원인 불명은 여러 개의 명백한 기전이 존재하거나 기전을 전혀 규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라지 아테리 아테로스클레로시스, 카디오 엠볼리즘 또는 스몰 베슬 오클루전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라지 아테리 아테로스클레로시스나 스몰 베슬 오클루전이 많고 그 다음 카디오 엠볼리즘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별로 또 인종별로 다른 통계적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뇌졸중은 이런 사람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뇌졸중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잘 발생한다고 했는데 한의학적으로는 화열, 습담, 기허, 음허, 어혈과 같은 병인을 가진 사람들이 스트레스, 과로, 과음, 흡연 등과 같은 불규칙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기혈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나이가 들어서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지게 되면 중풍이 잘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병인 중에서 화열은 스트레스나 정신적 긴장이 심해서 심화가 폭성하게 되면 두통, 어지럼증, 불면, 또 입마름, 변비 이런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병인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뇌졸중 위험인자를 가지게 되면 중풍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습담은 과음, 과식과 같이 불규칙한 식생활과 운동 부족으로 우리 몸에서 비장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습담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혈액순환을 저해하게 되어서 어지럼증, 오심, 구토, 소화장애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개 비만한 사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허는 선천적으로 부족하게 타고나거나 후천적으로 과로 또는 오래된 병으로 기허하게 되면 기혈 운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주 어지럽다 하고 힘이 없고 손발도 차고 식욕도 없어서 골고루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원은 나이가 들고 오래된 병이 있거나 과로 이런 것들로 진액이 손상하게 되면 허열이 발생하게 되어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고 어지럽고 또 잠도 잘 안 오고 손발바닥이 화끈거린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고령의 환자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열은 외상이나 오래된 병으로 기혈순환이 오랫동안 원활하지 못해서 머리나 가슴이 아프다고 하거나 얼굴이나 입술색도 푸르스름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병인에 의해서 기혈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가지게 되면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왔던 말하고 먹고 움직이고 했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뇌는 각 부위마다 담당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어떤 부위가 얼마나 손상되느냐에 따라서 장애가 가볍기도 하고 또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의 장애가 남게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쪽 팔다리의 움직임이 되지 않고 쓰러지고 또 혼자 걸을 수 없게 되기도 하고 또 말하는 데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발음이 둔하거나 아, 와 같은 단음절 외에는 말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먹는 데 문제가 생겨서 삼키는 것이 어렵고 사례가 걸려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기도 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손상이 되면 금방 있었던 일도 또는 그 이제까지 잘 해왔던 작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대소변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대소변이 안 나오거나 실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뇌졸중이 발생한 이후에 감정의 변화가 급격하고 또 조절이 안 되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뇌졸중이 발생하면 우리가 해왔던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뇌졸중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에서는 편측의 팔, 다리, 얼굴에서 근력 저하 또는 마비감이 나타나고요. 말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잘 안 돼서 언어장애, 시력 또는 한쪽을 보지 못하거나 양쪽 바깥을 보지 못하는 이런 시야장애도 나타날 수 있고 균형과 조정 능력의 장애로 어지럼증이나 보행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의식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두통이 갑자기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심각한 두통과 함께 오심구토가 발생하기도 하고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어떤 이제 잠시 동안의 일이지만 위에서 말한 증상들이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잠깐 나타났다가 소실되는 그런 허혈성 발작 양상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우리는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뇌졸중 의심 증상들이 생기면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검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CT나 MRI 검사를 통해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위치, 또 크기를 확인할 수 있고 MRA나 CTA, CT 안지오그래피로 어떤 혈관 영역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는 뇌혈류 초음파 검사로 경동맥이나 뇌혈관의 협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이나 부정맥과 같은 심장질환 여부를 심전도로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 심초음파로 심장의 움직임이나 판막질환 여부
또 혈전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중풍이 어디에, 어떤 크기로 왔는지, 또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다른 혈관들에는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찾아내고 그 검사 결과를 근거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뇌세포 손상에 따른 생화학적 변화가 나타나고 또 그에 따른 증상의 악화나 안정화도 진행되게 되는데요. 뇌졸중 증상 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까지를 우리가 초급성기라고 부르고 1일에서 7일까지를 급성기, 또 7일이 지나서 3개월까지를 아급성기, 6개월이 지나면 만성기 또는 후유증기라고 합니다. 환자의 진술과 영상 검사를 통해서 뇌졸중 발생 시간 경과와 또 뇌 안에서의 생화학적 변화를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초급성기부터 만성기 또 수년이 경과하기까지 모두 환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뇌졸중으로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들은 발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장 많은 회복을 보이고 또 수년이 지나기까지 지속적인 기능 회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의 재활치료 목적은 우리가 스스로 해오던 일상생활 동작들을 다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환자마다 회복의 속도와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3년에서 5년까지는 재활치료를 지속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뇌졸중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치료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뇌졸중 발생 3시간에서 6시간 이내면 혈전용해 시술을 통해서 혈전을 녹여내기도 하고 뇌부종 억제를 위한 주사제, 또 항혈소판제제나 항응고제 같은 약물, 그리고 뇌 허혈로 인한 신경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약물 치료를 급성기 동안 시행하게 됩니다. 중증의 경우는 혈압과 호흡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적인 치료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요. 뇌부종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는 감압을 위해서 개두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주로 젊은 사람에 해당됩니다.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급성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막힌 혈관을 재개통시켜 주거나 손상 부위의 혈류를 안정시켜 주고 또 부종을 안정시켜서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또 이것이 잘 안정되면 장기적으로는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급성기 동안 약물이나 시술적 치료를 통해서 뇌손상 진행이 안정되면 국내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침, 뜸, 부항, 한약 치료와 함께 언어, 삼킴에 대한 재활치료, 또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같은 재활을 같이 병행하게 되는 거죠. 한의학적 치료의 병행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활에 집중하기 위한 체력을 회복하고 뇌의 가소성을 촉진시켜서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또 대소변장애, 불면, 통증과 같이 재활기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의학적 치료는 막힌 혈관을 뚫어내기보다는 축부순환 개선을 통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고 최대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침요법은 이미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요. WHO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80%의 WHO 회원국에서 이 침뇨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와 유럽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침뇨법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치료 기술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의료 산업 관련 침 치료의 시장성 조사에서도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유럽에서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침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뇌졸중에서 침 치료는 왜 필요할까요? 많은 연구에서 뇌졸중 치료에서 침 치료가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근거가 만들어졌고 또 계속해서 이러한 근거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침 치료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빠르고 또 조작이 간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관찰해 볼 때 기존 의학적인 치료에 침 치료와 한의학적 치료가 더해졌을 때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고 좀 더 빠르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뇌졸중 급성기에 침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기도 한데요. 바이탈 사인이 안정되는 대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침 치료가 빨리 개입이 될수록 더 효과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급성기 환자들은 허혈성이든 출혈성이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첫째 날부터 침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입원한 경우는 매일, 외래 치료의 경우는 일주일에 3회 이상 침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중증도나 재발, 합병증 같은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6개월에서 3년, 길게는 5년까지 후유증 치료와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치료를 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있지요. 침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발췌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A는 중대뇌동맥 폐색 환자 3주 후에 찍은 스펙트 사진입니다. 침 치료 8일 후에는 B에서 보시는 화살표처럼 손상 부위에 혈류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는 침 치료 후 영상에서 원래의 영상을 뺀 것인데요. 오른쪽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뇌경색이 발생한 환자에서 침 치료 후에 뇌경색 주변부에 혈류가 증가된 것을 관찰한 영상입니다. 또 이 그림은 수양명 대장경의 경혈에 전기침을 자극한 후 뇌혈류가 증가한 부위, 또 옆에는 족소양 담경의 경혈을 자극한 후 뇌혈류가 증가한 부위, 또 옆에는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을 자극한 후 뇌혈류 증가한 부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관찰한 연구 결과인데요. 침 치료가 뇌의 손상 부위 복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경락과 경혈의 선택에 따라서 자극되는 부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뇌졸중 회복에 있어서 침 치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뇌졸중 이후 죽은 뇌세포는 다시 재생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린 운동 기능 일부가 회복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뇌의 가소성에 의한 운동 기능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뇌는 학습, 기억에 의해서 신경세포들이 자극을 받고 반응, 또 변화함으로써 환경에 적응해 가는데요. 즉 뇌의 가소성이라는 것은
뇌의 신경 경로가 외부의 자극, 경험, 학습에 의해서 구조 또 기능적으로 변화하고 재조직화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 치료는 이러한 뇌의 가소성을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쪽의 두 사진은 각각 진짜 침과 가짜 침으로 환자에게 침을 놓기 전, 침 치료 중, 또 침 치료 15분 후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가짜 침에서보다 진짜 침 시술을 했을 때 뇌의 운동 영역 피질 부위가 활성화되고 또 가소성이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침 치료는 뇌의 구조적 또 기능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결국 여러 가지 임상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뇌 손상 이후 발생한 의식장애, 운동장애, 감각장애와 같은 신경학적 장애를 개선시켜주고 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개선시켜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침치료의 효과입니다. 재활치료를 하다 보면 많은 환자들이 강직 때문에 운동 범위에 제한이 오게 되고 또 이것이 근육의 피로나 통증을 유발시켜서 힘들어지고 또 감각이 둔하거나 저림 때문에 동작 수행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중대한 부작용 없이 개선시켜주는 데 있어서 침, 뜸, 부항과 같은 한의학적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뇌졸중 재활에 활용할 수 있는 침요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극 방법이나 부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처럼 채침, 사암침, 피내침, 이침, 두침, 전기침, 약침. 실제 임상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이 다양한 요법을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합니다. 침 치료를 시행할 때는 이 다양한 침법 중에서 어떤 침을 사용할지, 보할지 사할지, 또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유침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출혈, 멍, 어지럼증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뇌졸중 치료를 할 때 침 치료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의학에서 중풍은 본허표실을 겸한 병증이라고 보는데 풍, 화, 담, 어와 같은 기혈순환을 방해하는 사기를 제거하고 부족해진 기혈을 보해줘서 기혈순환을 회복시켜주고 음양의 균형을 고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급성기에는 화열, 습담, 어혈과 같은 사기를 흩어주고 회복기에는 기허, 혈허, 음허와 같이 허해진 전기를 보호해주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 됩니다. 임상에서 뇌졸중 환자 침치료를 할 때 증상의 종류나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혈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먼저 중풍의 시기와 중등도에 따른 증상과 또 거기에 사용되는 치료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의 가장 처음 시기 또는 전조기, 이때는 두통, 어지럼증, 사지무력, 손가락의 지각장애, 정신적인 흥분, 또 말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평간잠양, 통경락에 효과가 있는 그런 혈들을 선택하는데 주로 족걸음 간경과 수걸음 심포경, 동맥의 경혈을 위주로 사용합니다. 머리에서는 동맥의 풍부, 상지는 곡지내관, 하지는 태충양릉천 이런 혈들을 사용해서 침치료를 하게 됩니다. 각 혈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먼저 풍부는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등 세모근의 힘을 뺀 자세에서 후발제의 중간점에서 오시피탈 본을 향해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오목하게 들어가는 곳에서 취혈합니다. 풍부혈 안쪽으로는 연수가 위치하게 되는데 너무 깊이 자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혈입니다. 팔의 곡지혈은 팔꿈치를 완전히 굽혔을 때 팔 오금주름 가쪽 끝, 거기 오목한 곳에서 취혈하는데 상지마비 치료 시에는 팔꿈치를 굽혀서 약간 비스듬히 팔굽관절의 안쪽을 향해서 자입합니다. 내관혈은 주먹을 가볍게 움켜쥐고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약간 굽히게 되면 긴 손바닥근 힘줄과 노쪽 손목 굽힘근 힘줄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심포경의 대릉혈에서 몸쪽으로 2촌 지점 올라오면 거기가 바로 내관혈이 됩니다. 내관혈과 상응하는 뒤쪽의 경혈은 수소양 3초경의 외관혈이 됩니다. 태충혈은 손가락을 첫째와 둘째 발허리뼈 사이로 행간혈에서 몸쪽으로 움직일 때 촉지되는 오목한 곳인데 발등 동맥이 뛰는 곳에서 취혈합니다. 양릉천은 종아리뼈 머리에서 앞에 오목한 곳, 거기에 취혈해서 경골 뒤쪽 면을 향해서 비스듬히 아래로 자입하면 됩니다. 한의학에서 중풍은 임상 증상에 따라서 중경락, 중장부로 크게 분류하는데요. 중경락은 병정이 비교적 가벼워서 의식장애가 없고 비교적 예후가 양호합니다. 중장부는 병정이 비교적 중하고 의식장애, 언어장애, 운동장애가 심하고 또 비교적 예후가 불량합니다. 먼저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중경락증을 보시겠습니다. 중경락증에서는 의식장애는 없고 안면마비나 감각장애, 반신무력, 언어장애와 같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수족 양명경 또 수족 소양경의 경혈을 위주로 치료하는데 반신마비에는 수족 양명경의 경혈을 위주로 하고 태양경과 소양경의 경혈을 보조혈로 사용합니다. 초기에는 사법을 위주로 환측을 치료하고 또 후유증기에는 보법을 위주로 하고 양측의 구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치료혈들을 살펴보면 풍부, 염천, 견우, 곡지, 합곡, 외관, 환도, 풍시, 양릉천, 족삼내, 현종, 골륜 혈을 사용합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염천, 풍부, 통리혈을 취혈합니다. 그림에서 그 혈자리들을 살펴보면 염천혈은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면 우리 방패연골과 아래 턱뼈 사이에서 이 하이오이드 본이 촉지가 되는데 이 하이오이드 본 위쪽에 오목한 곳에서 취혈을 합니다. 또 풍부혈은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고 등 세모근의 힘을 뺀 자세에서 후발제의 중점에서 오시피탈 본을 향해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오목한 곳에 취혈합니다. 견우혈은 팔을 외전할 때 어깨뼈 봉우리의 앞뒤로 두 개의 오목한 곳이 나타나는데 어깨뼈 봉우리 앞쪽의 보다 더 오목한 곳에서 취혈합니다. 곡지는 팔 오금주름 가쪽 끝에 오목한 곳에서 취혈하고 합곡은 손등 둘째 손허리뼈 중점에서 노뼈 쪽으로 취혈합니다. 외관혈은 아래팔 뒤쪽 면에 있는데요. 좌뼈와 노뼈, 뼈 사이 공간의 중점, 손등 쪽 손목주름에서 몸 쪽으로 2촌 올라가서 취혈합니다. 외관과 상응하는 앞쪽 경혈은 수거름 심포경의 내관혈이 됩니다. 또 환도혈은 엉덩이 부위에 있죠.
고관절의 큰돌기 융기와 엉치뼈 틈새를 연결하는 선에서 가쪽으로부터 3분의 1, 안쪽으로부터 3분의 2가 되는 지점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넓적다리를 올려서 엉덩관절을 굽혔을 때 쉽게 촉지되는 부위입니다. 풍신은 넓적다리 가쪽 면에 있는데요. 양팔을 넓적다리에 나란히 늘어뜨리고 똑바로 섰을 때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닿는 엉덩정강근 막뒤 뒤쪽에 오목한 곳입니다. 양능천은 종아리뼈 머리에서 앞쪽의 오목한 곳에 취혈하면 되고요. 또 족삼리는 바로 누워서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독비혈 아래쪽 3촌 앞 정강근 위에 취혈하면 됩니다. 현종혈은 종아리뼈 앞쪽으로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몸쪽으로 3촌 되는 곳인데 반대쪽엔 족태음 비경에 삼음교혈이 있습니다. 골륜혈은 발목 뒤 가쪽 면에 있는데 바깥 복숭아뼈와 발꿈치 힘줄 사이에 오목한 곳에 취혈하면 됩니다. 중장부는 보다 중증입니다. 폐증과 탈증으로 구분하는데 폐증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넘어지는데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고 목 안에서 가래가 끓는 소리가 나고 또 팔다리가 오그라들고 숨소리가 거칠면서 대소변 실금은 없고 혀는 마르고 설태는 황색이거나 흑색이고 또 맥은 실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중내 장애 시에 나타나는 재피질 자세와 유사하죠. 이때는 평간식풍하고 청열개규 효과가 있는 12정혈을 삼능침으로 사열하거나 동맥의 경혈을 위주로 사용하고 또 수족 거름경과 양명경의 경혈을 보조로 사용합니다.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서 머리 앞면, 팔, 다리에 다음과 같은 혈들을 사용합니다. 또 상지 강직성 마비에는 특별히 곡지, 대릉, 또 하지의 강직성 마비에는 곡천, 태계혈을 사용합니다. 자, 그림에서 그 혈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창혈은 입꼬리 가쪽으로 0.4촌에서 취혈하는데 안면신경마비 치료를 할 때는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조경명 위경의 협거혈로 투자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협거혈은 턱뼈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데요. 입과 치아를 굳게 다물면 저작근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데 또 다물었던 치아를 놓으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협거혈이 되겠습니다. 수구혈은 얼굴 인중 정중선의 중간 지점입니다. 염천혈은 머리를 약간 뒤로 젖히면 방패연골과 아래 턱뼈 사이에서 하이오이드 본이 만져지는데 그 위쪽에 오목한 곳에서 취혈하면 됩니다. 아문혈은 목 뒷부위, 뒤정중선에서 둘째 목뼈 가시돌기 위쪽 오목한 곳인데 동맥의 풍부를 먼저 취혈하고 풍부 아래쪽 0.5촌에서 취혈하면 아문혈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연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찌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백회혈은 양쪽 귀에서 올라간 선과 또 전발제에서 쭉 올라간 선이 만나는 지점인데 전발제 위쪽으로 5촌에서 취혈하면 됩니다. 또 곡지는 팔꿈치를 굽히고 팔 오금주름 가쪽 끝에 오목한 곳이고요. 대릉혈은 주먹을 가볍게 움켜쥐고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도록
손목을 돌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약간 굽히면 긴 손바닥근 힘줄과 또 노쪽 손목 굽힘근 힘줄이 드러나게 되는데 손바닥 쪽 손목주름의 중간 지점을 취혈하면 대릉혈이 됩니다. 곡천은 무릎 안쪽 면, 오금주름 안쪽 끝에 해당되는데 무릎을 굽혔을 때 다리 오금주름 안쪽 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반힘줄 모양근 힘줄과 반막 모양근 힘줄의 안쪽 오목한 곳에서 취혈하면 됩니다. 태계혈은 발목 뒤 안쪽 면이고 안쪽 복숭아뼈와 발꿈치 힘줄 사이에 오목한 곳에서 취혈합니다. 중장부 탈증은 보다 심한 증상입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입은 벌리고 또 코를 골고 팔다리가 힘없이 늘어져 있고 대소변 실금이 있고 얼굴은 창백하고 땀을 흘리고 맥은 쇠약한 증상을 보입니다. 교내 장애로 인한 제뇌 자세에서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회양고타라는 치료법으로 인맥의 경혈을 위주로 구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관원, 기해, 신골에 뜸을 뜨거나 맥박이 잘 뛰지 않으면 내관, 태연, 담이 성하면 풍룡, 수족이 냉하면 족삼리, 땀이 멈추지 않으면 합곡, 음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관원, 기해, 신골은 모두 인맥선상에 있는 혈들인데요. 관원혈은 아랫배 앞 정중선 상에서 배꼽에서 아래쪽으로 3촌에 취혈을 하고 또 기해혈은 배꼽에서 아래쪽으로 1.5촌, 신골혈은 배꼽의 중심에 위치하는데 여기는 침을 놓아서는 안 되는 금침혈입니다. 또 풍룡은 종아리 앞 가쪽 면에서 앞 정강근의 가쪽 모서리에 있고 독비와 해계를 연결하는 선을 16촌으로 했을 때 그 중간 지점을 취혈하면 됩니다. 족삼리는 바로 누워서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독비혈 아래쪽 3촌에 취혈하면 되고 음곡혈은 무릎 뒤 안쪽 면, 오금주름 위에 있는데 반힘줄 모양근 힘줄과 반막 모양근 힘줄의 사이에서 취혈합니다. 내관은 외관혈 반대쪽에 있는데요. 아래팔 앞쪽 면, 긴 손바닥근 힘줄과 노쪽 손목 굽힘근 힘줄 사이, 손바닥 쪽에서 손목주름에서 위로 2촌 올라가면 우리가 내관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연혈은 손목 앞 가쪽 면, 노뼈 붓돌기와 손배뼈 사이, 긴 엄지 벌림근 힘줄의 좌쪽 오목한 곳에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의 중증도보다는 증상에 따라서 경락과 경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평소 족삼리와 현종혈에 뜸을 떠주면 중풍을 예방할 수 있고 편마비 증상에는 상지에서 결뇨, 곡지, 합곡, 외관혈, 하지에서는 환도, 풍시, 양릉천, 현종, 해계, 족삼리, 골륜, 태충, 조기묵, 속골혈을 많이 사용합니다. 안면마비에서는 얼굴에 있는 혈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창, 협거, 수구, 영향, 양백혈, 그리고 팔다리의 합곡, 풍룡, 중환 이런 혈들을 사용합니다. 의식장애 시에는 구급혈을 가장 많이 쓰는데 십선혈이나 십이정혈을 삼능침으로 사혈해 줌으로써 청열개교 시켜줍니다. 백회나 인당, 수구, 승장,
용천, 노궁혈 또한 의식장애 환자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는 침감이 강하고 자극이 강한 혈들입니다. 언어장애에는 아문, 수구, 천돌, 용천, 신문, 지구, 풍부혈을 많이 사용합니다. 중풍 7처혈이라고 해서 중풍 환자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7개의 혈이 있는데요.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헌에 기재된 이 혈들을 이용해서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TCD를 활용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말초 혈관의 저항성을 낮추고 뇌혈류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풍 7처혈의 혈자리들입니다. 백회혈은 양쪽 귀에서 올라간 선과 전발제에서 올라간 선이 만나는 지점, 전발제 위쪽 오촌 지점에 해당되고요. 곡빈혈은 귓바퀴 끝을 지나는 수평선과 관자놀이 머리카락 경계선의 뒷모서리를 지나는 수직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견정혈은 목 뒤 7째 목뼈 가시돌기와 어깨뼈 봉우리 가쪽 끝을 연결하는 선의 중간점입니다. 이 견정혈은 침감이 비교적 강하고 아래에는 폐 첨부가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 또 갑자기 여기에 자극을 주거나 깊게 찌를 경우는 훈침이나 기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자침을 해야 합니다. 곡지는 팔꿈치를 굽혔을 때 팔 오금주름 가쪽 끝에 오목한 곳에 취혈하면 됩니다. 다리의 혈들을 보겠습니다. 풍시는 넓적다리 가쪽면, 양팔을 넓적다리에 나란히 늘어뜨리고 똑바로 섰을 때 가운데 손가락 끝이 닿는 엉덩정강근 막뒤 뒤쪽에 오목한 곳입니다. 족삼리는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독비혈 아래쪽으로 3촌 내려가면 족삼리혈이 됩니다. 현종혈은 종아리뼈 앞쪽으로 바깥 복숭아뼈에서 몸쪽으로 3촌 되는 지점이 바로 현종혈이 되겠습니다. 채침 외에도 다양한 침법들이 중풍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암침은 조선 중기에 사암도인이 창시한 한국 전통 침법입니다. 음양오행의 이론을 이용해서 목화토금수의 기운인 오행을 보살을 통해서 조절해서 오행과 상응하는 장부의 불균형 상태를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침법입니다. 이 사암침은 오행 성질에 따라서 혈자리를 찾기 때문에 아픈 부위와 무관한 자리에 침으로 자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령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아닌 손, 발에 침을 맞고 요통이 낫는 경험을 할 수 있죠. 사암침에서는 허즉보기무, 억기관의 원칙으로 오행 상생상극 관계에 입각해서 자경과 타경의 혈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암침은 환자 몸에 침을 많이 놓지 않습니다. 4개 정도 사용하고 동의보감의 좌병 우치, 우병 좌치의 원리에 따라서 반대쪽 무릎과 팔꿈치 아래 오수혈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손발, 주술관절 이하는 자극이 강한 편이지만 장기 손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암침은 허실보사법과 한열보사법으로 대별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표는 허실보사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서 보면 간의 허증을 치료할 때 허즉보기모, 억기관의 원칙에 따라서 신수경의 수혈인 음곡과 간목경의 수혈인 곡천을 보하고
또 폐금경의 금혈인 경거와 간목경의 금혈인 중봉을 사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사용하는 사암침을 중풍에 활용할 때는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증시치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침도 중풍 재활치료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귀를 보면 태아가 거꾸로 누워있는 모습과 같죠? 이 귀에는 혈관과 신경, 림프관이 세밀하고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침요법은 한의학의 장상론, 경락학설, 또 서양의학의 해부생리학을 결합해서 발전되어 온 요법이고요. 귀에 있는 이혈의 부위와 분포가 태아의 위치와 상응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장부나 우리 팔다리 지체에 병변이 발생하면 상응하는 이혈 부위를 누르면 아프다든지 색깔이 변하거나 충혈되거나 수포가 생기는 등 반응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보는데 약 200여 개의 이혈이 병증의 반응점인 동시에 치료점이 됩니다. 중풍에서는 병인과 관련된 심, 간, 비, 신 혈을 자극해주고 또 뇌점, 후두, 피질하, 신문혈 그리고 혈압이 높을 때는 이첨혈이나 강압점을 가볍게 사혈해주기도 합니다. 두침요법도 많이 활용되는 침법입니다. 서양의학의 대뇌 피질구의 기능과 연관시켜서 두피 상응 부위에 자침을 하는 방법인데요. 마비, 언어장애, 감각이상, 이상운동과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에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편마비에는 반대측 운동구를 치열하고 족운동 감각구를 배열합니다. 반신의 감각장애가 나타날 때는 반대측의 감각구를 취열하면 되고요. 운동성 실어증에는 반대측 안면 운동구의 하부 5분의 2에 해당됩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감각성 실어증에는 반대측의 언어 3구를 취열합니다. 명명이 안 되는 명명실어증에서는 반대측의 언어 2구, 또 편마비된 쪽에 이 부종이 동반될 경우는 반대측의 혈관서축구, 운동실조증에는 반대측의 운동구를 취열합니다. 전침요법은 임상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국외에서도 뇌졸중과 관련한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편마비로 인한 근력 회복에 이 전침이 많이 쓰이고 특히 강직에 효과가 좋습니다. 전침요법은 2개 이상의 경혈에 자침한 후에 침병에 약한 전류를 통과시켜서 침자극과 함께 전기적 자극을 줘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이 빈도와 강도를 병증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풍에서는 2에서 4Hz의 빈도로 환자가 견딜 수 있는 전류의 강도로 약 한 15분에서 20분간 자극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전침 치료 시 주의해야 할 것은 전침의 자극량이 일반적으로 단순한 자침보다 크기 때문에 훈침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중풍 환자들은 고령이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자극 강도나 치료 시간을 조절하면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인공 심박동기를 삽입한 환자는 전침요법의 금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내침요법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피내침요법은 특수하게 제작된 작은 침을 혈 위의 피내에
비교적 오랜 시간 두는 방법으로 매침이라고도 부르는데, 스티커 형태로 가운데 침이 앞정식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등 쪽에 배부혈이나 사지 쪽의 혈위를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하루에서 3일간 붙여놓고 자극하도록 합니다. 중풍 환자들 중에서 유침 시간 동안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기 어렵거나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할 때, 또는 이제 중풍에서 동반될 수 있는 불면, 두통, 상하지 저림, 경련과 같은 증상에서도 이런 피내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매침 후에 부종이나 발적이 생길 경우는 바로 발침해주고, 또 여름철에는 감염 방지를 위해서 매침을 오랫동안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침요법도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약침요법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제조된 약침액을 경혈 또는 아시혈에 주사기를 사용해서 시술하는 방법인데, 침과 약물의 효능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신침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약침액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녹용, 황기, 인삼, 홍화와 같은 이제 단미 약재로 만들기도 하고 처방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는데, 각각의 적응증에 따라서 질환에 응용하게 됩니다. 중풍 환자의 통증이나 강직에 우리가 이 약침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어혈약침이나 봉약침을 이용한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봉독을 추출 가공해서 만든 봉약침은 소염, 진통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풍에 사용하는 혈위나 통증이 있는 부위에 이 약침을 적용하게 되는데, 보통은 소량씩 시작해서 점차 증량하고 하루에 한 번, 또 10회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알러지 질환이 있을 경우는 주의해야 하고, 염증 부위에는 직접적으로 놓지 않도록 하고, 또 감염으로 인한 전신적인 발열이 있을 경우는 이 약침을 시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봉약침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서 사전에 피부 검사와 알러지 병력 체크를 잘 해야 합니다. 또 많은 임상 경험을 갖춘 사람이 시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뇌졸중 재활의 침 치료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뇌졸중 치료에서 침요법은 예방은 물론 급성기, 회복기, 후유증기 모두에서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침 치료 시에 채침, 두침, 전침, 이침, 약침을 단독으로 또는 혼합해서 응용할 수 있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음경, 양경, 환측 또는 건측을 선택하고 정경의 경혈이나 경회 기혈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풍 전후기에는 편간 잠양, 통경락시키는 치료 원칙에 따라서 족걸음 간경과 수걸음 심포경, 또 동맥의 경혈을 주로 사용하고, 증상이 가벼운 중경락증에는 소통 경락 또 조화 기혈시키기 위해서 수족 양명경과 수족 소양경의 경혈을 위주로 사용합니다. 의식의 변화까지 생긴 중증, 중장부증에는 폐증의 경우 편간식풍, 청열 개교시키기 위해서 십이정혈과 동맥, 걸음경의 경혈에 사법을 사용하고, 또 더 심해지는 탈증의 경우에는 회양고탈시키기 위해서 인맥의 구법을 사용해서 보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뇌졸중 급성기에는 서양의학적인 치료를 병행해서 구급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하는데요. 보통 혈압이 180에 100 이상일 경우나 침구 자국으로 혈압이 20 이상
이렇게 동요할 경우에도 침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의식이 회복되고 혈압이 안정된 다음 적극적으로 침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 치료에서 침 치료는 기능 회복이나 근력 회복 또는 증상 발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 마비나 언어 장애와 같은 신경계 증상 외에도 혈압, 식욕, 수면, 대소변과 같은 전신 상태를 잘 관찰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 재활을 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환자들은 물리치료, 또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같은 재활치료를 하면서 증상에 따른 침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